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편안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시겠죠?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명절은 명절입니다. 웃음 머금은 얼굴들 거리에서도 많이 마주치게 되는군요. 시사자키 오늘 추석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귀성길 교통사정은 어떤지 고속도로 사정도 전해드리고요. 추석 맞아서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들 그리고 정보들로 채워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석 맞아 여러 가지로 가장 분주하신 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잠시 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고, 스페인의 카탈로니아 소식 궁금합니다. 분리독립 문제로 아주 시끄러운데 박천욱 카탈로니아 한인회장이 현지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추석에 생각해보는 공동체 이야기 해봅니다. 50년 전에 인도에서 문을 연 오로빌 공동체란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도 가서 한번 살아볼 수 있을지 흥미로운 이야기 전해드리겠고요. 추석 연휴에 이 책은 꼭 읽어보자 이런 책 이야기 출판평론가 장동석 씨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연휴가 길어서 다른 때보다는 고향길 정체 덜 할 거다 했는데 그래도 역시 막히긴 막힌답니다. 지금 고속도로 사정 어떤지 한국도로공사 최은우 교통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즐거운 추석 명절 어디쯤으로 이동하고 계신가요? 저는 6시 30분 넘기고 있는 지금 이 시각에도 귀성교통량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대가 최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출발하신다면 요금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부터 부산까지는 5시간 30분, 서울부터 목포까지는 5시간 40분 정도 잡으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가장 어렵습니다. 부산 쪽 총 정체 길이만 80km 이어지는데 경기권에서 충청권 진입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안성부터 청주 사이로만 55km 버겁게 지나기 때문에 국도 상황과 잘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안 논산간고속도로 논산 쪽은 35km 가깝게 밀리는데요. 천안 분기점이나 북공주 분기점을 중심으로 각각 13km 이상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하신다면 부산 쪽 서평택부터 서해대교 사이로 먼저 답답하다가 당진 분기점을 중심으로 다시 8km 구간 정체고요. 이후 동서천 분기점부터 동군산 나들목까지 17km 구간 쭉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통영 쪽도 어렵습니다. 호겁이나 진천에서 각각 6km 구간씩 밀리는데 오창휴게소부터 서청주까지가 가장 어렵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은 남원주나 제천에서 주춤하다가 단영터널 부근부터 10km 구간 속도가 쭉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강원권 정체는 많이 심하지는 않은데요. 서울부터 강릉까지 지금 출발하신다면 요금소 기준으로 2시간 40분 정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귀성 정체는 새벽 1시는 넘겨야 정리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동 계획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최은희였습니다. 즐거운 명절 연휴 하지만 정치권은 밥상 민심 챙기랴 또 곧 다가올 국감 준비하랴 어느 때보다 바쁘죠.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는 그중 가장 바쁠 텐데요. 오늘 잠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추석 인사부터 한 말씀 하시고요. 네, 우리 정관용 교수님이 전하는 CBS 시사자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입니다. 이미 가족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도 그리운 얼굴을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달려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명절 잘 보내십시오. 저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엄중한 안보 위기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잘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활력 넘치는 이 경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적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추석 명절 편히 보내십시오. 네, 우원식 원내대표는 연휴 동안 뭐 하세요? 저요, 지역도 좀 다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올해는 101세 되셨어요. 아이고. 조금 일찍 가서 어머니도 뵙고.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요즘은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예. 건강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네요. 그래도 백수를 누리셨군요. 네. 네. 자, 추석 밥상에 어떤 얘기들이 오를까? 첫 번째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 야당은 이걸 정치 보복이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 야당의 정치 보복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어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이명박 정권이 이제 요즘 저희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 보면 민주공화국을 사철공화국, 댓글공화국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증거로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밥줄을 끊기도 하고, 국정원은 물론 군대까지 동원을 해서 여론 조작을 일삼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밝혀갖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적폐청산을 하자고 하는 건데,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것을 퇴행적 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듯이 이런 것이 퇴행적 시도라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했던 그런 행위가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그럼 어느 정권도 그런 불법적인 정치 공작을 해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떳떳하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련 유무에 대해서 당당하게 응하고 그리고 결백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치보복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거는 아예 그러면 자기네가 추천하는 특검, 지난번 최순실 박근혜 특검도 자기네가 추천한 특검이 얼마나 잘했느냐 이런 논거로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특검에 맡기자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적폐청산 그리고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서 밝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퇴행적이다, 정치보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렵고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가 이제 타당하려면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고 또는 편파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특검을 했던 거는 바로 당시에 검찰이 박근혜 정권의 이런 국정농단 사태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특검으로 가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국민의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특검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특검하자고 하는 거는 검찰이 열심히 하는 것을 오히려 제대로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 받아야 한다고 보세요? 요즘 이제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다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네. 자, 첫 번째가 이 적폐청산, 정치보복 이런 프레임의 논의가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뒤숭숭한 안보 위기 국면인데,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은 그러니까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열려 있다는 얘기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혼나는 모양새고, 이거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대화가 언제쯤 어떻게 시작될 거라고 보세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도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아마 종전 이후에 가장 심각한 국면이 아닌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는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위기 국면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제재와 대화 이런 병행 기조를 그동안 밝히고 해왔는데,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재를 가하되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은 이것만은 꼭 막아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미국에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국제사회와 잘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시기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는 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밥상에 오를 게 이른바 정계 개편,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합치는 거냐, 아니면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합치는 거냐, 아니면 민주당이 국민의당하고 좀 잘해볼 수 없느냐, 이런 얘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 저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통합 또는 손을 잡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가장 가시권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뚜렷한 혁신이 없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당의 존립이 걱정되는 바른정당이 합치는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거는 결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바른정당이 성찰적 보수 그리고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이 지지세가 부족하다고 해서 합치는 것은 예. 국민들에게 크게 지지를 올릴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합치면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이 합치나요? 글쎄 그걸 뭐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국민의당과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갈라진 사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당장의 무슨 통합이나 이런 논의보다는 아하. 서로 이런 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정말로 이런 보수 세력, 예, 보수 예. 세력과 또 이렇게 뭐 대립도 하고 또는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길에 있어서 서로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서로 고민을 좀 해봐야죠. 네, 여기까지 말씀 듣고 좋은 연휴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서 어제 분리 독립을 위한 주민 투표가 치러졌죠. 중앙정부는 독립 투표를 막기 위해서 경찰까지 동원했고 대규모 유혈 사태도 벌어졌답니다. 스페인 영토의 6%에 불과하지만 GDP의 약 20%가량을 차지하는 부촌 카탈루냐, 과연 분리 독립 가능한 걸까? 스페인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한인회의 박천욱 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그곳이 10월 2일 오전일 텐데 바로 어제 그 독립투표가 진행됐던 거죠? 어제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 어제 하루는 긴장감이 좀 흐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투표소가 설치된 시내 곳곳에는 투표를 저지하려고 하는 경찰들의 동원이 있었고 예. 투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줄이 딱 늘어져 있었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부상자들도 많이 발생했다던데요? 예, 지금 현재까지 발표된 부상자는 시민은 844명이 부상했다고 그러고요. 어허.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128명이 이제 입원을 했었고, 한 2명 정도가 중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 33명의 경찰이 또 부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투표에 참여한 그 투표율은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집계된 걸로 봐서 찬성률이 90% 이상이라던데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독립을 지지하는 겁니까? 그렇게 발표된 수치를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중앙정부나 대법원 또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투표는 무효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반대하는 당에서는 예. 투표에 아예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제 투표에 사실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참여를 안 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전 카탈루냐 인구가 얼마냐면요. 한 750만 명입니다. 그 중에 유권자가 한 55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그 중에 이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이 주정부에서 발표하는 대로라면 226만 명이 참여했고 202만 명이 이제 찬성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90몇 %라고 말하는데 네. 사실은 전체 유권자의 50%도 안 되는 투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체 카탈루냐 주민 가운데서는 독립 찬성파가 절반이 안 되나요? 이 찬성 수치를 볼 때는 절반이 안 되죠. 독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펴니까? 독립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게 다분히 이제 정치적인데요. 네. 이 카탈루냐 주정부에서 거쳐지는 세금을 중앙정부로 안 보내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쓰겠다. 아하. 그것과 이제 언어와 문화 이것을 이제 우리 거를 지키겠다 하는 이제 그는 크게 보아서는 두 가지가 있겠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내세우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독립에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는 뭡니까? 그 전체 스페인은 이제 한 나라라고 보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 한 주가 분리될 수 없다. 이미 전에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바스크족이. 네. 테러리스트를 해서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 투쟁을 많이 했죠. 네. 그때 많은 그 스페인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군인 경찰관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렇죠. 피를 흘리면서까지 결국 물러서지 않고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지켜낸 건데. 예. 지금 만약에 이제 카탈루냐가 분리하면. 네.
그 바스크족도 또 분리하겠다고. 그렇군요. 분리해주면 우리는 왜 안 해주는? 알겠습니다. 또 몇 개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자치주 정부는 이렇게 90% 이상 높은 찬성이 나왔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독립을 선포하고 국경을 통제하겠다, 뭐 이렇게 나온다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가능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중앙정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예. 법의 원칙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는 대항을 하려고 할 거고요. 예. 국경 통제한다고 얘기했지만 국경을 통제할 자체적인 경찰력이나 군사력 같은 것도 없는 거죠? 없지요. 그건 없죠. 예, 알겠습니다.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도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지역의 한인분들은 불안하지 않으세요? 뭐 불안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될까 아하. 좀 이제 신경을 이제 곤두세우고 있죠. 예. 근데 이제 특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상사 또 이제 무역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상사분들은 무역업을 하는 분들은 스페인 전역을 상대하고 또는 유럽을 상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분들인데 그렇죠. 또 이게 이제 국경이 사실 막힌다면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이 많겠죠. 예. 만약 국경이 막히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예, 불이익 당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한인회 박천욱 회장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연쇄 순방하죠? 예, 그래서 이제 좀 꿈틀거리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동북아가 꿈틀거리는데 예. 아시아 연쇄 순방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10박 11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길게 순방합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오니까 처음에 일본, 그다음 우리나라, 그다음 중국, 그리고 필리핀, 베트남 순인데 필리핀에서는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고 베트남에서는 에이펙 회의가 있어요. 예. 이런 아시아 순방이 뭐 정지 작업을 좀 다 해놓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고 그렇죠. 있겠죠? 한참 하고 있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그 미국을 방문 중에 류엔둥 중국 부총리하고 만나가지고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기대한다. 이번 방문이 매우 성공적일 것으로 믿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네. 그다음 지금 이게 이슈가 되는 게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방중 중이었거든요. 예. 시진핑 주석하고 회담한 뒤에 기자들한테 북한하고 두세 개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 블랙아웃 같이 암담한 상황은 아니다. 우리는 그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트위터로 반박했잖아요. 그렇죠. 훌륭한 국무장관인 렉스 틸러슨에게 리틀 로켓맨과 협상을 시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렉스, 당신의 에너지를 아껴라.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예. 리틀 로켓맨이 김정은 말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역할 분담 차원의 전략적 엇박자인지 그냥 엇박자인지 지금 판단키가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네, 미국에서도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네. 일단 대통령이 국무장관 망신 준 건 분명한 건데 어쨌든 간 분명한 건 채널이 있다는 거죠. 네. 이거 자체는 이제 팩트일 거란 건데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방관반민의 1.5 채널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이른바 뉴욕 채널이 있습니다. 예. 북한 유엔 대표부가 뉴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베이징 외교관의 채널 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접촉이 된다. 네. 이런 걸 밝힌 거죠. 근데 틸러슨 장관이 중국에서 꼭 집어서 그 이야기를 한 것도 뭔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북이 당사자지만은 분명히 이 국면의 키맨은 미국하고 중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미중 정상회담 전후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미국하고 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겠죠. 예. 미국은 뭐 당연히 자기들 유리하게, 중국은 또 자기들 유리하겠지만요. 뭔가 심상치 않은 거는 맞네요. 그렇죠. 그런 흐름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 대화도 있었다고요?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북미국장, 이 사람이 이게 김정일 말기부터 실제로 떠오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여성 북미국장인데 네. 28일부터 30일까지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러시아 고위 외교관들을 만나고 귀국했어요. 얼마 전 한러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러시아 측에서는 뭔가 이제 우리 측에 대한 거를 간접적으로 전달하지 않겠어요? 네. 최선희 국장은 뭐 들어가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긴 했습니다. 네. 그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매개로 해서 남과 북이 뭔가 얘기를 또 나누긴 나눈 거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 추가 도발할 우려가 있다. 계속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국면하고 별개로 다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북한은 최대한 고도화 쪽으로 빨리빨리 가려고 할 것이다. 대화를 하더라도
최대 고도화를 해놓고 대화를 하려고 할 것이다. 이게 모든 전문가들, 뭐 보수적인 전문가들인지 진보적인 전문가들인지 일치된 관측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게 뭐 10월 10일, 18일 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북한이 추가로 뭔가를 한다면은 미중 정상회담 임박해서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아까 11월 이제 3일부터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본으로 해가지고 하려면은 빨리 해놓고 뭔가 그 앞에 자기들의 이제 카드를 던져 놓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서 여러 움직임을 소개해드렸지만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뭔가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없어요. 아직은 없죠. 예,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에너지가 뭔가 점점 쌓이고 있다. 뭐 이제 뭐든 해야 된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런데 북미 간 대화 채널이 열려 있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니까 곧바로 이거 봐라 한국은 빼고 코리아 패싱 아니냐 이런 얘기 또 나오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북미 간 평화 협정 이게 우리 모르게 진행된다면 완전 큰일이죠. 네. 하지만은 주변국에서 여러 저런 대화의 움직임들이 포착된 것 자체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그걸 뭐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계속 강조했던 거기도 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 북에 대한 무력 사용을 우리 정부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못 한다는 거거든요.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적인 협상이나 타결을 우리 모르게도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주변국에서 이런 흐름들이 보인다는 것 자체를 뭐 우리가 싫어할 것도 아니고 왜 우리 허락받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냐 이럴 것도 아니라는 거죠. 긴장 고조는 곧 대화 에너지의 축적이기도 하다. 네. 이 말이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고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교통 상황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남궁성 박사를 연결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교통일보관 남궁성입니다. 네, 지금 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 하루 종일 그 몸살았던 그 고속도로가 드디어 정체가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아하. 현재 경부선 같은 경우에는 북천원에서 청주까지 약 60여 킬로가 정체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서해안선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아직 30여 킬로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네. 중부선은 증평에서 서청주까지 약 전체적으로 보면 그 최대 300킬로 정체 길이가 갔다가 현재 3분의 2 정도 200km 정도 정체 중입니다. 이 정체는 자정 무렵까지 계속 감소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도 조금씩 뚫리기 시작했다 이게 그러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5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로 면제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걸 또 노리고 이 기간에 더 좀 차가 몰릴까요? 네, 저희가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두 번의 무료화로 인한 경험을 살려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 전체 통행량 중에 약 8% 정도가 무료로 인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늘어난 교통량은 지방부라든가 도시 내 부분에 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기성 차량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크지 않다? 네. 네. 저 사전 예측된 보도자료 같은 거 보니까 이 고향 가는 길 정체는 내일 오전이 제일 극심하다 이렇게 전망이 나왔는데 맞을까요? 네, 저희가 그간 10여 년 이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전에 가장 심합니다. 즉, 내일 새벽 2, 3시부터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양이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이 차량들이 고속도로 곳곳에 정체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시간대가 새벽 한 5시경입니다. 네. 이 정체는 점심경까지 아주 심하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내일 오전에 출발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향 가는 길에 심한 정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고향에 좀 여유 있게 머무르실 분들은 오전 출발보다는 오후에 여유 있게 출발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귀경길,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가 제일 정체가 심할까요? 언제 돌아오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예, 늘 같은 현상인데요. 명절 당일에 가장 오르고 내리는 길들이 가장 심합니다. 올라오는 길은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해서요. 자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대도시권이나 서울시 도심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그 나들이라든가 성무객 차량들하고 겹치면서 이른 아침에 굉장히 심한 정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명절 따라서 그 명절의 경우에는 사실 정체를 피할 도리는 없는데요. 명절 당일에 그나마 일찍 출발하실수록
좀 긴 정체를 좀 겪게 됩니다. 따라서 명절 당일은 오히려 서두르지 마시고 네. 오후에 가고자 하는 길의 교통 상황을 살피셔가지고 여유 있게 출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명절 지난 후에도 금, 토, 일, 월까지 지금 연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 지방에 좀 오래 계시다 올라올 분들은 뭐 토, 일, 월 이쯤 되면은 좀 분산돼서 괜찮을까요? 네, 오히려 평상시보다 낫습니다. 토일은, 토일월은. 다만 명절 다음 날인 5일하고 6일이 좀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그 명절 다음 날인 목요일 날 5일에는 그 아침 일찍 출발하셔서 가급적 오전 중에 도착하시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출발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네, 10월 6일은 10월 5일에 비해서 정체 수준이 절반 정도입니다. 안전운전에 유의하면서 여유 있게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토, 일, 월은 사실상 평상시보다 정체가 덜한 정도로 저희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예. 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고향에서 며칠 더 계시다 오는 게 좋겠군요. 네네. 워낙 여인 명절 연휴가 길기 때문에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운전이고요. 예. 두 번째는 여유 있는 운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남궁성 박사였습니다. 약 50년 전에 인도의 척박한 땅에 오로빌이라고 하는 이름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다국적 생태 공동체,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덧 쉬운 3개 나라에서 온 2,700명의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 어떤 마을일지 이곳에서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쯤까지 한 10여 년을 산 한국 청년이 있습니다. 원태백 씨, 오늘 초대석에 모셔서 이 오로빌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태백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몇 살이세요? 지금 이제 29입니다. 29. 네.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여기 살았어요? 10살 때부터 한 17, 18까지 네, 거주를 했고요. 예. 그 이외에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거기 계속 사셔서 종종 방문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10살 때면은 본인의 뜻은 아닐 거고 부모님을 따라서 갔겠군요. 네, 그렇죠.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유학 생활을 인도로 가셨기 때문에 예. 인도를 자주 왔다 갔다 했었고요. 예. 이제 저 조금 대안적인 그런 공동체 삶을 원하셔갖고선 오로빌을 택하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교과서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몇 년도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건지, 오로빌이라고 하는 것은? 네, 오로빌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네, 오로빌은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에 있는 국제 공동체고요. 196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프랑스 68혁명이 일어난 시기라서 네. 인류 화합과 세계 평화 이런 것들을 이제 오로빌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공감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네. 네. 하나의 국가는 아닌 거죠. 네, 국가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실험을 하고 시도를 하는 그런 이제 공동체고 마을입니다. 인도 정부가 인정했습니까? 하나의 독자적인 네. 자치주 이런 식으로? 네네. 자치주라기보다는 이제 인도 정부는 오로빌 설립 때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해주셨는데, 예. 1988년에 인도 국회에서 오로빌 재단법이 통과되면서 오로빌은 특별 자치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로빌리언들은 자원봉사자로 발런티어 비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어요. 그 지금 몇 개 나라에서 몇 사람? 아까 53개국 2,700명? 네, 2,700명입니다. 그 중에서 한 700명이 이제 아이들이라서 되게 젊은 그런 마을입니다. 53개 나라. 네,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이 또 있어요? 네,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별로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아이들도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많이 들어오셔갖고선 지금은 한 3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 사람이 제일 많습니까? 네, 인도 분들이 인구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프랑스 분들, 독일 분들, 이렇게 유럽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러시아, 남미, 동북아시아 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네. 정말 다양하겠군요. 네, 엄청 다양합니다. 법도 없어요? 네. 무슨 대통령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네. 리더 같은 분들도 없고. 없어요? 예. 창립하신 그런 분들이 있긴 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모든 이제 주민들이 모든 결정에 참여하고 있고. 직접 민주주의로? 네. 그 주민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고, 상임위원회, 이제 위원회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위원회는 이제 전체 주민 가운데 네. 아마 또 투표 같은 것도 해서 뽑습니까? 네, 투표를 많이 하고 있고 요즘에 또 이제 온라인 보팅이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 이제
그런 테크놀로지가 이제 그렇죠. 설정이 됐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고 인터넷으로 있습니다. 다 하고. 네, 그런 것도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또 이제 실험의 장소이기 때문에 모든 실험을 막 다 해보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병원과 학교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학교는 지금 대한학교가 13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13개? 네. 2,700명인데 13개? 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아이들이 그중에 7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실험을 하는군요. 네. 학교마다. 네, 그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공부 위주의 그런 커리큘럼이 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원하는 수업들을 조율해 나가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행이나 그런 것을 하면서 놀이로 교육을 하는 학교도 이야, 있고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원태백 군은 그 가운데 어떤 학교에 다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션 학교라고 약간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는 그런 학교였고요. 학력 위주가 아니고 학력도 많이 이제 보긴 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철학, 뭐 예술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요. 타미러라고 그 이제 인도어 그리고 프랑스어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요. 그 외에 이제 저한테 가장 이제 영향이 컸던 것은 Awareness Through the Body라는 수업인데요. 그게 뭐죠? 말 그대로 몸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감지하는 것을 이제 배우는 그런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숨 쉬는 방법, 뭐 노는 방법 이것들을 이제 요가나 명상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뭐 장애물 같은 것을 이렇게 넘고 막 그런 것들 이렇게 놀이처럼 많이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한국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되면서 아이들처럼 노는 방법을 이제 잊어먹는 게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수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는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자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나아가기 힘들 때 꺼냈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선물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요가, 명상 거기다 놀이까지 포함시켜서 그냥 단순히 놀이가 아니라 생각하며 노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이제 흔히 말하는 선진국들에서도 이제 요즘에 놀이 문화를 이제 교육에 많이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 오르빌은 아주 예전부터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시대를 앞서갔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딱 가서 학교에 가니까 어땠어요? 풍경이 여러 나라에서 온 뭐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이 한 반에 모여 있었겠군요. 네, 말 한마디로 뭐 자유였습니다. 그냥 자유? 네. 뭐 사람들이 자기 개성을 마음껏 드러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네. 이제 가니까 아무래도 되게 다양한 억양이 쓰이고 있었어요. 이제 막 프랑스 억양도 섞여 있고 인도 억양도 섞여 있고. 교육할 때는 어떤 언어로 해요? 보통 이제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하고 이제 아무래도 인도에 있으니까 인도 타미러 교육도 하고 프랑스어도 두 번째로 많이 쓰이고 그렇습니다. 여러 언어를 가지고 하는군요.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되게 언어로 인해 오늘 이제 오해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 번은 이제 축구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제 앞에서 감사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이제 이 아이는 한국어를 어디서 배웠으며 왜 자꾸 나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거지? 했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게 프랑스어로 깜싸라는 게 저렇게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딴에는 이제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건데 저 혼자 이상한 상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언어 때문에 이제 오해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학교가 13개 있다는 얘기 들었고 병원은 몇 개쯤 있어요? 병원은 이제 아주 큰 게 하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약간 좀 더 실험적인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도입한 그런 병원이 한 개 더 있고요. 실험적 병원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뭐 아큐펑처나 이제 뭐 한국말로 어떻게 되죠? 한방과 서양의학을 결합한? 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결합? 그렇습니다. 동양의학도 그렇고 이제 인도 자체 내 인도 전통 그런 것도 하는 어떤 의술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뭐 수술까지 해야 하는 아주 큰 병이라든지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인도 내 다른 곳으로 가겠죠. 그 외에 있는 이제 병원들에 이제 요청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면서 삽니까? 아주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예술가시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노동이나 일을 해야 되니까 그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정원 일도 하셨고 정원사 일도 하셨고 그 외에 이제 만다라 클래스라고 이제 그림 그리는 방법들 이제
가르쳐주는. 네, 주민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클래스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자기 전문 영역에서 예술가니까 예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육체 노동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군요. 네, 특히 처음에 이제 게스트 기간이라고 한 3개월 동안 이제 그 공동체 체험을 좀 해보고 네네. 오로빌리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가지게 되면은 예. 이제 뉴커머라는 것을 신청해서 1년 동안 그 자기가 공동체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뭐 이 뜨거운 날씨와 자연 그런 것들에 자신에게 맞는지 그런 걸 거쳐야 되거든요. 네. 특히 이때 좀 이제 노동과 그런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6시간을 일하고요. 6시간? 네. 한 주에 이제 36시간 일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6시간 일을 하면은 되게 짧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감안해야 될 게 이 인도의 뜨거운 태양 밑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워낙 결코 더워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시는 성인 주민들은 네. 거의 똑같은 정도의 육체 노동은 나눠서 한다 이겁니까? 네, 뭐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물론 자기 재능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각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왜냐면은 이제 여러 나라에서 온 분들이 많은데 이제 각 자기 나라에서 뭐 선생님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렇죠. 뭐 의사를 하셨던 분들도 있어서 되게 다양합니다. 건축가들도 있고 엔지니어들도 있고 그러면 굳이 모두 육체 노동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일을 하고 집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자기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뭐랄까 오로빌에서의 한 이제 부동산은 각자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오로빌 재단의 소유고요. 집을 사더라도 오로빌 재단에 기부를 한 후 거기서 살 수 있는 권한만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거권만 갖는 거죠. 네, 그래서 오로빌 떠날 때에도 이제 이 오로빌에 이제 집은 남겨두고 이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하루 6시간, 주 36시간 일을 한다. 그러면 월급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제 월급 개념이라기보다는 모두가 아무래도 소비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사람 중심의 마을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 돈이 별로 필요 없다. 네, 오로빌만의 독특한 선물 경제가 존재합니다. 선물 경제라는 게 이제 영어로 말해서 gift economy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돈으로 물건이나 노동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필요에 따른 교환을 중시하는 거고요. 서로 물물 교환. 네네네. 또 노동도 품앗이. 네. 그런데 이제 오로빌에서 일을 하더라도 모두가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생계비가 필요한 사람들만 한 월 1만 루피 약 17만 원 정도의 기초 생활 유지비를 요청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오로빌 주민 가운데 생계비 필요한 사람만 신청하시오 이런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생계비가 전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이제 외부적으로 인컴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딴 데서 소득이 좀 있는 예를 들면 뭐 금융 자산이 좀 있어서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예 나는 저 생계비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선 오로빌에는 직업에 귀천이 없고 월급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더 받지도 않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무료로 일을 하면서 매달 3,150루피 약 5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이 좀 있는 사람이니 나는 생계비 안 받고 오히려 기부금을 내면서 대신에 일은 하겠다. 또 반대로 나는 일을 좀 하는데 재산이 없으니 생계 유지를 위해 17만 원 정도는 주세요. 그럼 그냥 준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돈을 별로 쓸 데는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물건이 필요하면 옆집 사람이 갖고 있으면 나눠 쓰기도 하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사이클링 그런 시스템이 많이 잘 돼 있어갖고선 옷 같은 것도 이제 남들이 썼던 것을 다시 쓸 수 있는 뭐 그런 가게들도 많이 있고 그래갖고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네, 그렇습니다.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아나바다 정신. 네, 그렇습니다. 오로빌에서는 이렇게 막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이제 소비하는 것을 결코 좋다고 생각하진 않았기 때문에. 무슨 오락실, 뭐 술집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술집은 없고요. 오락실이라기보다는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놀 수 있는 뭐 축구 시설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축구? 네. 뭐 그 축구 말고 딴 거 하는 전자오락 이런 데 하는 데 없어요? 전자오락을 할 수 있는 곳은 따로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나중에 가서 이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술집이 없다. 네. 그럼 술들도 안 마셔요?
네, 오로빌 안에서는 이제 술을 안 마시자는 그런 이제 분위기라서 술은 이제 술집은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좀 기본적으로 삶의 철학이 네. 채식 위주로 하고 네. 뭐 술이나 이런 거 좀 멀리 하고 명상 즐겨 하시고 네. 그리고 공동체 생태주의 네, 이런 철학을 가지신 분들만 모여 드시는 거로군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뭐 안 그런 분들도 가끔씩 있겠지만 네, 대부분 네, 그런 이제 의식이 좀 개의. 그런데 안 그런 분들은 호기심 삼아 왔다가도 몇 년 못 버티겠는데. 네, 아주 잘 아시네요. 그죠? 되게 힘들어하시고 1, 2년 정도는 이제 어떻게 버티시다가 네. 이제 결국은 떠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그 있습니다. 떠나는 분들의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공동체 생활이 안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사람들이 같이 살다 보면은 아무래도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제일 큰 부분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의 뜨거운 날씨, 우기, 그리고 뱀과 벌레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원태백 군은 거기서 10년을 살면서 뭘 배웠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나라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되게 포용하는 하고 이해하는 그런 점을 많이 배웠고요. 인내심 같은 것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껴 쓰고 이제 나눠 쓰는 게 이제 몸에 배어 있게 있고.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를 떠나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 10년 사이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살이 되면서 그 공동체 생활이 아무래도 좀 이제 성에 안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좀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더 큰 세상을 보고 싶고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것도 네. 막 생기고. 네, 가끔씩 한국으로 오면 막 새로운 빌딩들도 있고 네. 인터넷도 빠르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해서 한국으로 와서 이제 검정고시 학원도 다니고 재수학원도 다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저 같은 경우는 호주로 대학을 갔고요. 거기서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고 이제 일을 하다가 한국에서 이제 또 군복무를 이제 마치고 네, 그렇게 지금은 영상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상 프리랜서. 네. 앞으로의 꿈은요? 앞으로의 꿈은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많이 만들고 싶은데 아무래도 제가 오로빌에서 자랐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화와 문화를 연결해주고 또 제가 아류 문화나 이제 서브컬처 같은 것에 이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대중문화와 서브컬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상 작품들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오로빌과 같은 어찌 보면 이상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 네. 우리 사회가 오로빌로부터 그 오로빌 전체를 다 배워서 이렇게 사회가 바뀐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네. 그중에 한두 가지라도 우리가 좀 배울 게 있지 않겠어요? 네. 뭘 그렇죠. 제일 배웠으면 좋겠습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성에 대한 존중입니다. 네.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면은 마찰이 있기 마련인데 서로 끌어내리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획일화된 문화나 이제 소속감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나와 다름을 인정해주지 않고 이제 맞아요. 종종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제 경우도 많은데요. 네. 그런 것들은 가끔은 이제 좀 내려두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 작업 앞으로 하면서 바로 그런 것도 좀 많이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오로빌에 대해서 오늘 새롭게 공부했고요. 조금 더 궁금증 있는 분들은 좀 막 검색해 보실 것 같네요. 오로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원태백 씨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리로 들어보는 뉴스죠. 사운드 오브 뉴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뉴스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교통방송에 통신원으로 등장해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지금 우리 도로공사의 특별교통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가장 밀리는 고속도로는 역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한가위 연휴 동안 우리 여성들과 남성들 상도 같이 차리고 고무장갑도 같이 끼고 운전대도 같이 잡고 함께 같이 하면 명절이 더욱 즐겁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편안하게 고향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재인이었습니다. 네, 이게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방송 측에서는 소개를 하면서 단군이래 처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단군이래?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에 직접 경기도 성남시 국내동의 교통정보센터를 방문을 해서 이 교통방송 라디오와 생방송 연결을 해서 이런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주요 고속도로의 교통 상황 이런 것들 설명을 해줬고요.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10월 3일 화요일 0시부터 10월 5일 목요일 자정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할하는 주요 고속도로 포함 전국 17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진행자가 앞으로도 명절마다 나와달라 이렇게 요청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저야 괜찮지만 걸리적거려서 방해되지 않을까 모르겠다. 이렇게 좀 겸손한 태도의 답변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에도 쉬지 못하는 분들 직접 전화를 걸기도 했다고요? 이게 이제 탈권위 소통행보 이런 것 같은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해서 남극과학기지의 지금 연구원, 그리고 군인, 경찰, 소방관, 고등학교 당직기사, 그다음에 다산콜센터 등의 전화 상담원, 독도 경비대장 등등하고 이제 통화를 한다. 이런 계획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실제 통화를 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명절에 소외되기 쉽거나 남들이 쉴 때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전화해서 이제 위로한다. 이런 취지인 것이죠. 이 중에 김복동 할머니의 경우에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이걸 직접 요청하면서 대통령과 만나서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서 좀 여러 측면에서 좀 우리의 어떤 그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상기시켜줬고요. 예. 어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삼청동의 한 수제비 식당을 방문을 해서 일반 시민들하고 식사도 했는데 그야말로 이제 격이 없고 소탈한 행보 이것들을 쭉 보여주는 그런 일정들인 것이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대통령 일정이 또 있나요? 지금 청와대 관저에서 기본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아하. 양산에 있는 자택이나 부산 영도에 있는 대통령 모친 댁 여기에는 이제 들르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추석 연휴 중에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계획도 검토를 했었는데 경호상의 문제가 있어서 안 하기로 한 상황이고 예. 다만 국내 관광 독려 차원에서 지방의 전통마을을 들르는 계획 정도는 이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워낙 외교안보 상황이 엄중하기도 해서 이 일정 잡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무엇보다도 큰 문제죠. 오는 10일이 북한 노동당의 창건 기념일인데 정권 수립일인 지난달 9일에는 이제 도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10일에는 도발이 아마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과거에도 북한이 추석 연휴나 설 연휴를 전후해서 핵실험,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 이런 걸 하기도 했기 때문에 더 이제 좀 관심을 고추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일일 교통통신원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보수 세력 일각에서는 좀 한가해 보인다. 이런 비판을 한 것도 또 사실이긴 합니다. 네. 이래저래 추석 지나면은 골치 아픈 일들이 더 많아질 테니까 전국 구상에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런데 정책적으로도 방금 말씀드린 대북 정책 문제라든지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이런 것들도 좀 가닥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얼마 전에 소득주도 성장은 어느 정도 좀 공유가 됐지만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좀 부족하다. 대통령이 직접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경제정책 관련한 구체적 내용도 좀 논의돼야 될 시점이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쉴 시간이 없는 그런 연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들어보죠. PD수첩에서 이제 쫓겨나고 또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로 해고가 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김재철 같은 방송사 경영진의 뜻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항상 느끼고 있었고 청취율도 좋았고 광고도 많이 팔고 했었으니까 화이팅 잘해보자 그래놓고 내려와서 다른 데로 가라 시사는 하지 마라 결국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김재철 사장님을 했고 사장님이 네, MBC에서 해직된 최승호 PD 또 김미화 씨 목소리네요.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전 정권들의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제 그리고 공영방송 장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보도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이 추석 연휴 이후에 김재철 전 MBC 사장을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하거든요. 조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진행이 되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물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추석 연휴 지나면 상황이 그야말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죠. 김재철 전 사장을 이 검찰의 국정원 전담팀이 수사한다. 그거는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하고 MBC하고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찾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간 밝혀진 사실을 보면은 2010년 3월에 국정원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이런 제목의 문건을 작성을 했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김재철 사장 취임을 계기로 해서 노영 방송의 잔재를 청산하고 고강도 인적 쇄신, 편파 프로그램 퇴출 이를 통해 MBC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최승호 PD 등의 당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관계자들은 김재철 당시 사장이
대통령이 국정원의 이런 방침에 따라서 행동한 결과가 오늘의 이런 사건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김재철 전 사장한테 국정원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이런 걸 묻겠다는 건데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죠. 확인될지는 모르겠고 또 그렇습니다.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건 MBC만이 아니잖아요. 2010년 5월 달에 또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KBS 조직 개편 관련 좌편향 인사 여부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고 특정 기자나 PD를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지방 발령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게 했다. 이런 내용의 발표가 이제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나왔었는데요. 예.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도 당시 KBS 핵심 경영진 여러 명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느냐, 역할을 했느냐, 이리 가겠죠. 최승호 PD 등은 방금 들으신 대로 2010년 11월 4일 작성된 VIP 1일 보고라는 제목의 또 다른 문건을 검찰 조사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보고됐는지는 검찰이 아직 판단 내리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국정원이 생산한 문건이나 계획이 청와대로 전달됐거나 아니면 청와대가 이와 관련한 것들을 작성하고 그런 정황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그 아랫 사람들이 한 일이고 당시 대통령은 몰랐다. 이런 취지로 지금 여러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랫사람만 알았는지 본인이 지시했는지 드러날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추석 연휴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갖고 또 여행도 하고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만 조용히 책 한 권 읽으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해서 연휴에 읽으면 좋을 책 몇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판평론가 장동석 씨가 책을 골라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책들을 골라오셨나요? 추석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 둘러앉아서 정을 나누는 시간이긴 하지만 예. 현대인들에게 추석은 좀 소비 중심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소비에 관한 책 2권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허. 첫 번째 책은 경북대 지리교육과 조철기 교수의 책입니다. 7가지 상품으로 읽는 종횡무진 세계 지리라는 책인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7가지 상품을 통해서 세계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거기에는 이제 어떤 지리적 영향력이 있는지 소개하고 있어요. 예. 7가지 상품은 축구공, 스마트폰, 햄버거, 콜라, 커피, 다이아몬드, 청바지입니다. 맨 끝에 나온 청바지부터 얘기해 볼까요? 청바지의 상품 사슬을 좀 따라가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경로가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청바지는 최근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 만들어 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영국인들이 즐겨 입는 청바지는 주로 메이드 인 튀니지라고 해요. 튀니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튀니지에서 만드는 청바지에 미국, 독일, 터키, 프랑스, 파키스탄, 호주, 헝가리, 스페인, 쿠웨이트 등 무려 15개 나라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말요? 예. 바지 한 벌에 15개 나라가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청바지 원단은 여기서, 버튼은 저기서 아하. 가져오는 거죠. 예. 이렇게 각각의 원자재가 모여서 한 벌의 청바지가 되는 건데요. 예. 청바지뿐 아니라 우리가 입는 옷 거의 모든 이제 옷들이 이런 방식으로 최근에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각종 불공정한 일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불공정?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어떤 곳에서 수입해오는 어떤 재료는 청소년 노동, 아동 노동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가격 낮추기 위한 불공정 사례를 다른 상품으로 하나 소개를 해주세요. 축구공. 예. 이런 이야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축구의 본사는 역시 유럽인데 예. 보통 한 50파운드 정도 축구공 가격이 한다고 해요. 50파운드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만 원?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돈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 네. 이게 이제 저자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예. 일단 영국의 다국적 기업이 50파운드 중에 31파운드, 60% 정도 가져가고요. 공장 소유주가 5파운드, 10% 가져갑니다. 바느질하는 노동자를 좀 살펴봤는데 50파운드 중에 1파운드도 아니고 0.5파운드, 1% 채 못되게 가져가는 거예요. 네. 다국적 기업이 이윤의 절반 이상 가져가게 되는 건데 말씀 나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어린이 청소년 노동자들이 이 축구공을 만들고 네. 그래서 예전에 월드컵 때 실명했던 청소년 이야기도 나왔고 했었죠. 그런 불공정을 좀 이겨내기 위한 그런 상품 같은 건 없어요? 특이하게 콜라가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종교와 민족 그리고 편견을 초월한
사실상 거의 모든 국가에서 팔리고 있는 음료가 콜라인데요. 예. 그런데 이런 음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국가들도 몇몇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민족 콜라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특정 종교나 민족을 겨냥해서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콜라. 이게 이제 민족 콜라의 정의인데요. 예. 대표적인 것이 아랍에미리트 연방의 스타콜라.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잉카콜라가 있습니다. 그래요. 한때는 40% 넘는 매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C로 시작하는 콜라의 매출을 앞지른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도가 한 번 있었죠? 예, 8로 시작하는 콜라 있었죠. 네. 비슷하지만 국내 콜라는 인기를 얻지 못했었죠. 금방 없어졌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다른 나라도 살펴보면 양상은 비슷합니다. 중남미에서 노란색으로 콜라를 만들었어요. 페루의 잉카콜라가 한때 이 C로 시작하는 콜라를 누르고 잘 팔리긴 했는데 예. 결국에는 그 콜라 회사의 인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잘 팔리고 지금도 좋아하는 콜라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콜라 투르카, 터키에서 성공적으로 출시를 했고요. 예. 현재도 시장 점유율이 약 35% 놀라운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콜라 투르카?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마셔보고 싶네요. 터키 가시면 한번 예, 맛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책 7가지 상품으로 읽는 종횡무진 세계 지리. 두 번째 책은요? 최근 신작인데요. 연세대 사학과 설혜심 교수의 책입니다. 소비의 역사. 이런 책인데요. 현대인을 소비하는 인간, 그래서 호모 콘수무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예. 정말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소비하고 있는데요.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를 지금까지는 지나치게 욕망 혹은 쾌락을 위한 천박한 물질주의의 산물로 여겼다. 저자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예. 나아가서 소비를 사치나 방탕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소비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를 못 해봤다. 경제학적으로도 그렇고 사회학적으로도 그렇고 역사학적으로도 그렇다라고 저자가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책 소비의 역사에서는 익숙한 물건과 공간 그리고 소비라는 인간의 행위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굴러왔는지 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나올지 참 궁금한데요. 기성복. 우리는 요즘 거의 기성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데 이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824년 프랑스의 포목상인 피에르 파리소라는 사람이 상점을 열고 자신이 직접 만든 기성복을 대량으로 팔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폭넓은 고객층을 상대로 한 곳에서 옷을 만들고 판매까지 하는 아주 혁신적인 시스템이 이때 태어난 건데요. 예. 파리소가 창업한 기성복 상점은 정말 프랑스 곳곳으로 퍼져가서 분점이 생겼고요. 그러면서 인기를 끌자 봉마르쉐라는 유명한 백화점까지 입점하기에 이르릅니다. 1824년이면 200년도 안 됐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전 사람들은 거의 모두 계층에 맞는, 귀족은 귀족에 맞는 옷, 또 평민들은 평민에 맞는 옷을 만들어서 입었는데요. 기성복이 나오면서 이제 계층에 맞게 역시 또 기성복을 또 사입게 되는 거죠. 네. 남성용 기성복은 최고급은 아니어도 그 이전까지 양복을 맞춰 입었던 계층이라든가 중고 의류에 만족해야 했던 계층 모두를 고객으로 확보하는 그러니까 큰 시장을 형성하게 된 건데요. 네. 특히나 기성복을 사 입음으로써 평생 처음으로 새 옷을 구매했다는 이게 소비자의 진정한 행복감을 맛봤기 때문에 기성복이 정말 불티나게 팔렸다라는 거죠. 네. 사실상 기성복은 상류사회 사람들의 복장을 좀 저렴한 방식으로 모방한 것인데요. 그렇죠. 이것을 사 입는 사람들이 그런 기쁨까지 맛봤다. 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나도 있습니다. 상류 사회를 따라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기성복 이야기 또 어떤 상품 볼까요? 최근에 미용 관련한 상품들이 정말 폭넓게 저는 무슨 상품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자가 보기에 여기에 흑백 갈등 혹은 인종주의 같은 것이 엮여 있다. 그래요? 예. 흑인에 대한 인종주의는 검은 빛에 대한 전통적인 편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사실상 문명화된 세계 이런 표현이 좀 좋지는 않지만 문명 세계는 빛과 어둠이라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토대로 구축되어 왔다고 저자는 보고 있는데요. 어둠보다는 빛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검은색을 띤 것들은
차별받고 배제되어 왔다. 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먼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미용용품하고 어떻게 연결돼요? 19세기 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남부 아프리카에서 서구에서 생산된 다양한 비누가 처음 아프리카로 들어왔다고 네. 해요. 19세기 말에. 네. 그래서 20세기 초반의 기록을 보니까 남부 아프리카에서 활동한 선교사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세수를 한 어린 학생이, 흑인 학생이겠죠? 예. 그런데 선생님은 백인이고 우리는 아직도 흑인이잖아요? 라고 불평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비누로 아무리 씻어도 하얘지지 않는 거죠. 예. 그 선교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을 씻으면 깨끗해진다라고 이야기했겠죠. 네. 그것을 이제 잘못 받아들인 걸 텐데요. 좀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위생과 미용 업계에서는 백색 신화를 상품화한다는 거죠. 아하. 얼굴이 하얘진다. 네. 뭐 이런 것을 계속 광고하고 있는 건데요. 흑백 차별이 얼마나 뿌리 깊게 남아있는지 이런 상품들을 통해서 비누 같은 상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상품 얘기할까요? 설탕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예. 이 책의 저자가 설탕을 노예노동 그리고 의료와 연관시키고 있어요. 19세기 말 영국에서 잠시 설탕 거부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이게 노예제 폐지론자들이 주장한 거예요. 네. 설탕, 쌀, 면화 등은 노예 노동을 통해서 생산됐기 때문에 이건 쓰지 말자. 거부하자. 예. 이렇게 운동이 시작됐는데 예. 특히 설탕에 대해서 귀족들이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영국인의 일상에 굉장히 밀착된 상품이 바로 설탕이었는데 설탕 교육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설탕이 감각적인 사치품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품이다. 이런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설탕이 건강 유지 필수품? 예. 이게 이제 당시 영국인들이 홍차 등 차를 즐겨 마시면서 거기에 설탕을 타서 먹었다. 설탕을 타서 먹으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예. 차는 건강에 좋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 먹는 설탕도 좋은 것이다. 그래서 당시 의사들, 영국 의사들은 설탕을 끊으면 건강에 큰 해를 입는다. 이런 주장을 펼쳤다고 해요. 그때는 그랬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18세기 말에 사회비평가 윌리엄 폭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설탕 소비가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윤리적 차원에서도 고려해봐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노예가 생산한 노예들이 만들어낸 이 설탕을 섭취하는 일을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설탕을 먹는 일이 인간을 잡아먹는 식인행위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한번 했었어요. 인간을 잡아먹는 식인행위? 그렇습니다. 무섭네요. 그래서 굉장히 지탄을 받기도 했었는데 예. 당대 귀족들은 설득력이 이제 떨어진다라고 계속 비판을 했고요. 그런데 설탕 같은 경우는 이제 20세기와 21세기 들어서면서 사실은 건강에 안 좋은 것으로 그렇죠. 판명이 났죠. 네. 예. 설탕을 안 먹고 그냥 그 탄수화물을 먹어도 당분이 다 나오는데 그렇죠. 굳이 설탕 먹을 필요가 없는데 그죠? 맞습니다. 자, 또 한 권 더 소개해 주시면요. 많이 소비하고 또 음식도 많이 드셨으리라 생각해서 네. 미국의 작가이자 역사가 리베카 솔릿이 쓴 걷기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걷기의 인문학. 예. 걷기 행위, 걷는 행위가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정리한 책인데요. 이 리베카 솔릿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전에 한국에 와서 강연도 했던. 그래요? 예. 페미니즘에 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다 알만한 책인데요. 남자들은 나를 자꾸 가르치려 든다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 책 아주 베스트셀러였죠? 맞습니다. 예, 페미니즘 붐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근저에 있던 책인데요. 그런데 그런 분이 또 걷기 인문학도 썼어요? 그렇습니다. 범위가 넓군요. 예, 다양한 관심사를 갖고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루소, 발터 베냐민, 마틴 루터 킹 같은 걸으면서 사유하고 창조하고 연대한 사람들 이야기를 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걷는 행위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인류에게 있어 가장 위대한 일들을 낳았다라고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걷기 그러면 건강에 좋다 이렇게만 연결을 시키는데 그 이상이다. 그렇죠. 사실 현대 사회는 생산지향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걷는 행위가 애초부터 좀
불필요한 행위라고 인식되고 있다고 저자는 보고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는 마음을 가장 잘 돌아볼 수 있는 방식이 바로 걷기인데 현대인들이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성찰적인 삶을 못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연결시키는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운동 때문에 걷기도 하지만 뭐 여러 철학자들이 걸으면서 사색도 했고 예. 그래서 저자는 걷기의 역사가 생각의 역사를 구체화한 것이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걷기의 인문학. 그렇죠. 그 인문학적 의미를 좀 정리해 보면요. 사실 생산지향적인 문화에서 대개 생각하는 일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쉽지 않죠. 근데 현대 사회에서 예. 아무 일도 안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저자가 보기에는 무슨 일을 하는 척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인간의 의도적 행위 중에서 육체의 무의지적 리듬, 그러니까 숨을 쉬는 것, 심장이 뛰는 것에 가장 가까운 것이 걷는 행위라고 보고 있고요. 네. 걷는 일이 사실은 일하지 않는 것, 그저 존재하는 것과 뭔가를 해내는 것 사이에 미묘한 균형을 일으키는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루소, 베냐민, 마틴 루터킹 이런 사람들이 걷기로 그런 것들을 했다. 그렇습니다. 루소 이야기 좀 해드리자면 루소는 자신의 책 곳곳에 내가 어디를 걸은 후에 이 생각을 했다라고 책에 쓰고 있어요. 직접 써요? 예, 그런 대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루소의 회고록인 고백 중에 한 대목인데 제가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사색하고 그 정도로 존재하고 그 정도로 경험하고 그 정도로 나다워지는 때는 혼자서 걸어서 여행할 때밖에 없었던 것 같다. 두 발로 걷는 일은 내 머리에 활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루소. 또 어떤 사람이 걷기를 즐겼대요? 즐겼다기보단 걷는 행위를 사회운동으로 만든 사람,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인데요. 예. 저자는 이 마틴 루터킹 목사와 그 일행의 걷기를 순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례. 예. 목적 없이 걷게 되면 자칫 세상의 폭력에 휘둘릴 수 있는데 이 일행은 걷는 행위가 인종 간 증오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구현하는 가장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걷기가 아니라 순례였다. 실제로 워싱턴 광장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운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행위가 곧 순례였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도시에서 살다 보면 걷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차를 버리고 요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많이 그러세요?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대인은 도시가 제공하는 익명성에 숨어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저자가 보기에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게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라고 저자는 얘기하는데요. 이를테면 길거리, 고층 건물, 곳곳에 카페나 술집, 상점들 사이를 들어가지 말고 활보하면서 도시 산책자로 나를 인식할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를 걷는 행위가 나 혼자 걷는 행위가 아니라 익명성의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연대의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개인이 시민이 되고 동료 시민들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도시 걷기, 이것도 장려될 만한 일이다라고 강조합니다. 한가로운 자연 풍광이 있어야만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도시 산책자, 굉장히 좋은 표현 배웠네요. 네. 걷기의 인문학, 소비의 역사, 그리고 7가지 상품으로 읽는 종횡무진 세계지리. 재미있는 책 3권 소개받았네요. 장동석 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자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나흘 동안은 추석 특집으로 마련합니다. 추석 특집 영화로 보는 세상, 아주 흥미로운 영화 이야기, 또 편안한 영화 음악도 함께 보내드릴 텐데요. 내일은 그 첫 시간으로 영화로 보는 우리 사회 그리고 정치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 편안한 연휴 시사자키 추석 특집과 함께 하시죠. 내일 저녁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입장인데 28일부터 30일까지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러시아 고위 외교관들을 만나고 귀국했어요.
얼마 전에 한러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러시아 측에서는 뭔가 이제 우리 측에 대한 거를 간접적으로 전달하지 않겠어요? 네. 최선희 국장은 뭐 들어가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긴 했습니다. 네. 그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매개로 해서 남과 북이 뭔가 얘기를 또 나누긴 나눈 거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 추가 도발할 우려가 있다. 계속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국면하고 별개로 다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북한은 최대한 고도화 쪽으로 빨리빨리 가려고 할 것이다. 대화를 하더라도 최대 고도화를 해놓고 대화를 하려고 할 것이다. 이게 모든 전문가들, 뭐 보수적인 전문가들인지 진보적인 전문가들인지 일치된 관측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게 뭐 10월 10일, 18일 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북한이 추가로 뭔가를 한다면은 미중 정상회담 임박해서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아까 11월 이제 3일부터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본으로 해가지고 하려면은 빨리 해놓고 뭔가 그 앞에 자기들의 이제 카드를 던져 놓는 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앞서 여러 움직임을 소개해드렸지만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뭔가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없어요. 아직은 없죠. 예.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에너지가 뭔가 점점 쌓이고 있다. 뭐 이제 뭐든 해야 된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런데 북미 간 대화 채널이 열려 있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니까 곧바로 이거 봐라 한국은 빼고 코리아 패싱 아니냐 이런 얘기 또 나오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북미 간 평화 협정 이게 우리 모르게 진행된다면 완전 큰일이죠. 네. 하지만은 주변국에서 여러 저런 대화의 움직임들이 포착된 것 자체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그걸 뭐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예. 우리 정부가 계속 강조했던 거기도 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 북에 대한 무력 사용을 우리 정부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못 한다는 거거든요.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적인 협상이나 타결을 우리 모르게도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주변국에서 이런 흐름들이 보인다는 것 자체를 뭐 우리가 싫어할 것도 아니고 왜 우리 허락받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냐 이럴 것도 아니라는 거죠. 긴장 고조는 곧 대화 에너지의 축적이기도 하다. 네. 이 말이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고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교통 상황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남궁성 박사를 연결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교통일보가 남궁성입니다. 네, 지금 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 하루 종일 그 몸살았던 그 고속도로가 드디어 정체가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아하. 현재 경부선 같은 경우에는 북천원에서 청주까지 약 60여 킬로가 정체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서해안선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아직 30여 킬로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네. 중부선은 증평에서 서청주까지 약 전체적으로 보면 그 최대 300킬로 정체 길이가 갔다가 현재 3분의 2 정도 200킬로 정도 정체 중입니다. 이 정체는 자정 무렵까지 계속 감소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도 조금씩 뚫리기 시작했다 이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5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로 면제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걸 또 노리고 이 기간에 더 좀 차가 몰릴까요? 네, 저희가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두 번의 무료화로 인한 경험을 살려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 전체 통행량 중에 약 8% 정도가 무료로 인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늘어난 교통량은 지방부라든가 도시 내 부분에 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기성 차량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크지 않다? 네. 네. 사전 예측된 보도자료 같은 거 보니까 이 고향 가는 길 정체는 내일 오전이 제일 극심하다 이렇게 전망이 나왔는데 맞을까요? 네, 저희가 그간 10여 년 이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전에 가장 심합니다. 즉, 오늘 내일 새벽 2, 3시부터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양이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이 차량들이 고속도로 곳곳에 정체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시간대가 새벽 한 5시경입니다. 네. 이 정체는 점심경까지 아주 심하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내일 오전에 출발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향 가는 길에 심한 정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고향에 좀 여유 있게 머무르실 분들은 오전 출발보다는 정당이 합치는 거냐 아니면 민주당이 국민의당하고 좀 잘해볼 수 없느냐 뭐 이런 얘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 저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통합 또는 손을 잡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가장 가시권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뭐 뚜렷한 혁신이 없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당의 존립이 걱정되는 바른정당이 합치는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거는 결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바른정당이 성찰적 보수 그리고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이 지지세가 부족하다고 해서 합치는 것은 예. 국민들에게 크게 지지를 올릴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합치면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이 합치나요? 글쎄 그걸 뭐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국민의당과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갈라진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당장의 무슨 통합이나 이런 논의보다는 아하. 서로 이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정말로 이런 보수 세력, 보수 세력과 또 이렇게 뭐 대립도 하고 또는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길에 있어서 서로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서로 고민을 좀 해봐야죠. 네, 여기까지 말씀 듣고 좋은 연휴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서 어제 분리 독립을 위한 주민투표가 치러졌죠. 중앙정부는 독립투표를 막기 위해서 경찰까지 동원했고 대규모 유혈 사태도 벌어졌답니다. 스페인 영토의 6%에 불과하지만 GDP의 약 20%가량을 차지하는 부촌 카탈루냐 과연 분리 독립 가능한 걸까? 스페인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한인회의 박천욱 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그곳이 10월 2일 오전일 텐데 바로 어제 그 독립투표가 진행됐던 거죠? 어제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 어제 하루는 긴장감이 좀 흐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투표소가 설치된 시내 곳곳에는 투표를 저지하려고 하는 경찰들의 동원이 있었고 예. 투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줄이 딱 늘어져 있었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부상자들도 많이 발생했다던데요. 예, 지금 현재까지 발표된 부상자는 시민은 844명이 부상했다고 그러고요. 어허.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128명이 이제 입원을 했었고 한 2명 정도가 중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 33명의 경찰이 또 부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투표에 참여한 그 투표율은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집계된 걸로 봐서 찬성률이 90% 이상이라던데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독립을 지지하는 겁니까? 그렇게 발표된 수치를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중앙정부나 대법원 또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투표는 무효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반대하는 당에서는 예. 투표에 아예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제 투표에 사실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참여를 안 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전 카탈루냐 인구가 얼마냐면요. 한 750만 명입니다. 그 중에 유권자가 한 55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그 중에 이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이 주정부에서 발표하는 대로라면 226만 명이 참여했고 202만 명이 이제 찬성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90몇 %라고 말하는데 네. 사실은 전체 유권자의 50%도 안 되는 투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체 카탈루냐 주민 가운데서는 독립 찬성파가 절반이 안 되나요? 이 찬성 수치를 볼 때는 절반이 안 되죠. 독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펴니까? 독립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게 다분히 이제 정치적인데요. 네. 이 카탈루냐 주정부에서 거쳐지는 세금을 중앙정부로 안 보내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쓰겠다. 아하. 그것과 이제 언어와 문화 이것을 이제 우리 거를 지키겠다 하는 이제 그는 크게 보아서 두 가지가 있겠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내세우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독립에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는 뭡니까? 그 전체 스페인은 이제 한 나라. 자, 추석 밥상에 어떤 얘기들이 오를까? 첫 번째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 야당은 이걸 정치 보복이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 야당의 정치 보복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어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이명박 정권이 이제 요즘
저희 그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보면 민주공화국을 사철공화국, 댓글공화국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증거로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밥줄을 끊기도 하고, 국정원은 물론 군대까지 동원을 해서 여론 조작을 일삼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밝혀갖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적폐청산을 하자고 하는 건데,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것을 퇴행적 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듯이 이런 것이 퇴행적 시도라고 한다면 그 이명박 정부가 했던 그런 행위가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그럼 어느 정권도 그런 불법적인 정치 공작을 해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떳떳하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련 유무에 대해서 당당하게 응하고 그리고 결백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치보복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거는 아예 그러면 자기네가 추천하는 특검, 지난번 최순실 박근혜 특검도 자기네가 추천한 특검이 얼마나 잘했느냐 이런 논거로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특검에 맡기자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적폐청산 그리고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서 밝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퇴행적이다, 정치보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렵고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가 이제 타당하려면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고 또는 편파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특검을 했던 거는 바로 당시에 검찰이 박근혜 정권의 이런 국정농단 사태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특검으로 가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국민의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특검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특검하자고 하는 거는 검찰이 열심히 하는 것을 오히려 제대로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 받아야 한다고 보세요? 요즘 이제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다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네. 자, 첫 번째가 이 적폐청산, 정치보복 이런 프레임의 논의가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뒤숭숭한 안보 위기 국면인데,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은 그러니까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열려 있다는 얘기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혼나는 모양새고, 이거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대화가 언제쯤 어떻게 시작될 거라고 보세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도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아마 종전 이후에 가장 심각한 국면이 아닌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는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위기 국면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제재와 대화 이런 병행 기조를 그동안 밝히고 해왔는데,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재를 가하되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은 이것만은 꼭 막아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미국에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국제사회와 잘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시기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는 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밥상에 오를 게 이른바 정계 개편,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합치는 거냐, 아니면 국민의당하고 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한 주가 분리될 수 없다. 이미 전에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바스크족이 테러리스트를 해서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 투쟁을 많이 했죠. 그때 많은 스페인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군인 경찰관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렇죠. 피를 흘리면서까지 결국 물러서지 않고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지켜낸 건데, 지금 만약에 이제 카탈루냐가 분리하면
그 바스크족도 또 분리하겠다고. 그렇군요. 분리해주면 우리는 왜 안 해주는? 알겠습니다. 또 몇 개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자치주 정부는 이렇게 90% 이상 높은 찬성이 나왔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독립을 선포하고 국경을 통제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가능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중앙정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예. 법의 원칙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는 대항을 하려고 할 거고요. 예. 국경 통제한다고 얘기했지만 국경을 통제할 자체적인 경찰력이나 군사력 같은 것도 없는 거죠? 없지요. 그건 없죠. 예, 알겠습니다.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도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지역의 한인분들은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될까 좀 이제 신경을 이제 곤두세우고 있죠. 예. 근데 이제 특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상사, 또 이제 무역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상사분들이나 무역업을 하는 분들은 스페인 전역을 상대하고 또는 유럽을 상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분들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국경이 사실 막힌다면,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이 많겠죠. 예. 만약 국경이 막히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예, 불이익 당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한인회 박천욱 회장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연쇄 순방하죠? 예, 그래서 이제 꿈틀거리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동북아가 꿈틀거리는데 예. 아시아 연쇄 순방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10박 11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길게 순방합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오니까 처음에 일본, 그다음 우리나라, 그다음 중국, 그리고 필리핀, 베트남 순인데 필리핀에서는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고 베트남에서는 에이펙 회의가 있어요. 예. 이런 아시아 순방이 정지 작업을 좀 다 해놓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고 있겠죠? 한참 하고 있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그 미국을 방문 중에 류엔둥 중국 부총리하고 만나가지고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기대한다. 이번 방문이 매우 성공적일 것으로 믿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네. 그다음 지금 이게 이슈가 되는 게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방중 중이었거든요. 예. 시진핑 주석하고 회담한 뒤에 기자들한테 북한하고 두세 개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 블랙아웃 같이 암담한 상황은 아니다. 우리는 그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트위터로 반박했잖아요. 그렇죠. 훌륭한 국무장관인 렉스 틸러슨에게 리틀 로켓맨과 협상을 시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렉스, 당신의 에너지를 아껴라.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예. 리틀 로켓맨이 김정은 말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게 역할 분담 차원의 전략적 엇박자인지 그냥 엇박자인지 지금 판단키가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네, 미국에서도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일단 대통령이 국무장관 망신 준 건 분명한 건데 어쨌든 간 분명한 건 채널이 있다는 거죠. 네. 이거 자체는 이제 팩트일 거란 건데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방관반민의 1.5 채널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이른바 뉴욕 채널이 있습니다. 예. 북한 유엔 대표부가 뉴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베이징 외교관의 채널 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접촉이 된다. 네. 이런 걸 밝힌 거죠. 근데 틸러슨 장관이 중국에서 꼭 집어서 그 이야기를 한 것도 뭔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북이 당사자지만은 분명히 이 국면의 키맨은 미국하고 중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미중 정상회담 전후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미국하고 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겠죠. 예. 미국은 뭐 당연히 자기들 유리하게, 중국은 또 자기들 유리하겠지만요. 뭔가 심상치 않은 거는 맞네요. 그렇죠. 그런 흐름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 대화도 있었다고요?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북미국장, 이 사람이 이게 김정일 말기부터 실제로 떠오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여성 북미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편안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시겠죠?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명절은 명절입니다. 웃음 머금은 얼굴들 거리에서도 많이 마주치게 되는군요. 시사자키 오늘 추석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귀성길 교통사정은 어떤지 고속도로 사정도 전해드리고요. 추석 맞아서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들 그리고 정보들로 채워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석 맞아 여러 가지로 가장 분주하신 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잠시 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고
스페인의 카탈로니아 소식 궁금합니다. 분리독립 문제로 아주 시끄러운데 박천욱 카탈로니아 한인 회장이 현지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추석에 생각해보는 공동체 이야기 해봅니다. 50년 전에 인도에서 문을 연 오로빌 공동체란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도 가서 한번 살아볼 수 있을지 흥미로운 이야기 전해드리겠고요. 추석 연휴에 이 책은 꼭 읽어보자 이런 책 이야기 출판평론가 장동석 씨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연휴가 길어서 다른 때보다는 고향길 정체 덜 할 거다 했는데 그래도 역시 막히긴 막힌답니다. 지금 고속도로 사정 어떤지 한국도로공사 최은우 교통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즐거운 추석 명절 어디쯤으로 이동하고 계신가요? 저는 6시 30분 넘기고 있는 지금 이 시각에도 귀성교통량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대가 최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출발하신다면 요금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부터 부산까지는 5시간 30분, 서울부터 목포까지는 5시간 40분 정도 잡으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가장 어렵습니다. 부산 쪽 총 정체 길이만 80km 이어지는데 경기권에서 충청권 진입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안성부터 청주 사이로만 55km 버겁게 지나기 때문에 국도 상황과 잘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안 논산간고속도로 논산 쪽은 35km 가깝게 밀리는데요. 천안 분기점이나 북공주 분기점을 중심으로 각각 13km 이상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하신다면 부산 쪽 서평택부터 서해대교 사이로 먼저 답답하다가 당진 분기점을 중심으로 다시 8km 구간 정체고요. 이후 동서천 분기점부터 동군산 나들목까지 17km 구간 쭉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통영 쪽도 어렵습니다. 호겁이나 진천에서 각각 6km 구간씩 밀리는데 오창휴게소부터 서청주까지가 가장 어렵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은 남원주나 제천에서 주춤하다가 단영터널 부근부터 10km 구간 속도가 쭉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강원권 정체는 많이 심하지는 않은데요. 서울부터 강릉까지 지금 출발하신다면 요금소 기준으로 2시간 40분 정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귀성 정체는 새벽 1시는 넘겨야 정리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동 계획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최은희였습니다. 즐거운 명절 연휴 하지만 정치권은 밥상 민심 챙기랴 또 곧 다가올 국감 준비하랴 어느 때보다 바쁘죠.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는 그중 가장 바쁠 텐데요. 오늘 잠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추석 인사부터 한 말씀 하시고요. 네, 우리 정관용 교수님이 전하는 CBS 시사자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입니다. 이미 가족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도 그리운 얼굴을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달려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명절 잘 보내십시오. 저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엄중한 안보 위기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잘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활력 넘치는 이 경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적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추석 명절 편히 보내십시오. 네. 우원식 원내대표는 연휴 동안 뭐 하세요? 저요. 지역도 좀 다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올해는 101세 되셨어요. 아이고. 조금 일찍 가서 어머니도 뵙고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뭐 요즘은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예. 건강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네요. 그래도 백수를 누리셨군요. 네. 네.